알기 어렵고 헷갈리는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를 쉽게 설명해드리는 신의료기술 평가 그것이 알고 싶다 신가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사 기자 이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사신문 박기택 기자입니다. 오늘은 그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 중 제한적 의료기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도움 설명을 주실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박은정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은정입니다. 팀에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팀에서는 지금 소개해 주시는 그 제한적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혁신의료기술이라고 해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 업무와 관련해서 실시에 대한 운영들도 저희 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제도라고 해서 실질적인 임상 연구를 수행해야 할 때 그러한 근거를 창출하는 데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러한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제도, 이게 뭔가요? 이름에서부터 풍겨나는 그 느낌이 있으실 텐데요. 제한적 의료기술은 대체 의료기술이 없고 희귀 난치나 중증 질환에게 좀 적용을 해야 하는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임상이나 환자의 입장에서는 임상의 도입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의료기술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 기간이나 실시 조건들을 걸어서 비급여로 한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한적 의료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제한적 의료기술로 이제 좀 지정된 게 몇 개 정도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총 13가지 기술이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요. 국고 지원 제한적 의료기술도 있고 국고 미지원 제한적 의료기술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를 지원하는 부분의 그런 트랙과 국고를 미지원하는 트랙이 이분화되어서 관리가 되어지고 있고요. 네. 예, 전체 현재는 고시상으로 이제 오픈된 것은 13개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국고 지원하고 국고 미지원의 그 기준은 뭔가요? 차이? 처음에 이 제도가 오픈이 될 때 희귀 질환에 있어서 혹은 대체 기술이 없고 그리고 굉장히 시급하고 임상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잠재적인 이익이 있는 그런 기술에 있어서의 그 연구 단계 기술로 한정되어서 이제 시작이 되면서 국고 지원에 대한 제도로만 우선적으로 선정이 돼서 시작이 됐던 거고요. 2016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의료기술의 하나여서 2016년에 제한적 의료기술 국고 미지원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길을 좀 열어준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가요? 제한적 의료기술이라는 게 신의료기술 평가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신의료기술 평가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을 통하여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면서 평가 트랙을 밟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한적 의료기술은 그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고 나서 연구 단계 기술에 해당되는 기술 중에서 일부를 선정해서 임상적으로 선제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임상적 근거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그 기간 동안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근거를 창출해서 연구 결과물을 이제 생성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이 된다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 거예요? 건강보험 증제 절차를 밟은 건 아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통하여서 이 기술은 어느 기간 동안에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라서 그 부분이 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시행된 게 2014년부터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럼 이게 그 시행될 때 그 배경이 따로 있나요? 제도 시행하게 된 배경? 그렇죠. 그 신의료기술 평가를 했을 때 유효성에 해당되는 부분, 안전성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근거 문헌 바탕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희귀 난치거나 중증 질환이거나 정말 그런 기술들은 문헌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제도 자체에 대한 한계성으로 인하여서 등재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이러한 길을 열어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의료법상의 제3조에 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 그래서 실시기간은 의료기관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직접 신청한다기보다는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자분들, 임상 전문가분들이 신청을 하게끔 길이 열려져 있고요. 어떤 분들이 모여서 이제 선정하시는지? 네, 그 선정 과정은 저희가 국고 지원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저희가 선정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다학제적인 선정 평가단을 구성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1차적인 선정 평가를 하고 제한적 소위원회 그리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 평가에 대한 심의 절차를 밟게 되고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기술을 공표하게 되는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되고 긴 시간 동안에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임상 연구를 통해서 근거를 쌓아야 되는데 데이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관리하고 계신가요? 연구자주도 임상 연구이다 보니까 모니터링과 점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연구 과정 동안에 가장 신뢰성 있는 자료가 확보될 수 있도록 품질 보증에 대한 책임이 또 연구자에게도 있기는 합니다. 제한적 의료기술의 근거 생성 과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학성과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분들은 이에 준하는 품질 보증의 책임을 가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한적 의료기술이 스폰서의 기본적인 임상 시험과는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경제적 이해관계를 좀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국민들이 혹시라도 또 안심하고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된 치료나 검사 같은 처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도 선정 과정 동안에 굉장히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하는 서류에 각 실시 기관에서 위급 사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면서 이러한 환자분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 사전 단계에서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가정관리안에서 충분히 검토하게 되고요. 환자분들에게 임상시험에 준하는 보상보험을 꼭 가입하게끔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 지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비에 그 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비용을 다 전액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국고 미지원의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가입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있어서 제한적 의료기술에 있어서의 안전은 최고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으로 하여서 환자 안전망을 확보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제한적 의료기술로 선정이 돼서 쓸 수 있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3년을 기회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추적 관찰도 해야 되고 연구 정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년을 더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저희가 해당 운영 규정에 따라서 45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된 제한적 의료기술 중 그 신의료기술 평가로 통과된 사례가 있나요? 자가혈소병 풍부 혈장 치료술은 일부 적응증에 해당되는 그 상가염에 있어서 신의료기술 평가 인정을 받았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테니스 엘보라고 해서 네, 팔꿈치에 네, 통증이 네, 있는 네. 경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능 개선이라든지 통증 완화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을 받아서 신의료기술 평가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한적 의료기술은 아무래도 현재 근거를 확보해 가는 단계의 기술이잖아요. 이거를 의료 현장에 도입하는 건 이제 국가 입장에서도 또 환자 입장에서도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받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도 보여지기는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환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환자는 대체 치료가 없는 상황에서 안전한 안전성, 유효성이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의사의 판단하에서 제한적 의료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드린 측면입니다. 비급여 진료에 있어서 비용이 굉장히 크지는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요. 저희가 선정평가에서 기존에 현행 등재되어 있는 기술에 있어서의 비용들을 다 비교를 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환자 부담은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재정적인 국가적 차원으로 좀 검토를 해본다라고 하면 스폰서 연구에만 치중되어 있던 부분들이 연구자주도 임상 연구를 통하여서 연구자들의 그 역량 강화의 기회와 인프라를 또 구성하는 측면이 있어서 공익적으로 큰 가치가 있는 이러한 제도가 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내가 하려는 연구가 제한적 의료기술에
포함이 되는 건지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국고 미지원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 상에 신청 가능한 기술들을 다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 저희에게 전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신의료 기술로 인정받기 위한 팁이 있다라고 하면 좀 다 방출하고 가주시죠. 해당 기술이 갖고 있는 그 위치, 임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꼭 먼저 임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련 전문가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그 위치를 잘 선정을 해서 그 기술이 대체 기술은 무엇이고 비교할 만한 기술들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셔서 그에 따른 근거가 제대로 잘 마련이 돼야지 그 분야의 해당 전문가분들께서 그 기술을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등재할 만한 기술이야 라고 통상적으로 인정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제한적 의료기술 저희 이제 담당하고 있는 업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근거를 상출하기 위해서 해당 다양한 제도들을 운영하다 보니 연구자 주도 임상 연구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고요. 그러한 임상 전문가분들께서 이러한 제한적 의료기술뿐만 아니라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를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기술 선정도 해주시고 의사결정하는 데 또 참여도 해주시고 이러한 연구 풍토를 조금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의료 기술 평가 제도 자체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분야였던 것 같아요. 그 설명을 잘 해주셔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 의료 기술에 나도 좀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신갈 마지막 회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 7회에 걸쳐 신의료 기술 평가 제도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동안 함께 해주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신의료 기술 평가 제도에 더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나가고 있는 신의료 기술 평가 사업본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동안 신가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